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자산 가격 금방 또 올라갈 텐데 뭐 우리 애플 주가는 금방 다시 고점 넘어갈 텐데 이 생각을 하면 어려워도 소비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건 2%가 되지 않아도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실히 주저앉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2%가 안 돼도 인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제 CPI가 1년에 7.7을 찍는 시대에서도 기존에 과거 올렸던 금리보다는 앞으로 1년 내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연준의 이런 행보가 시장에서도 이제 12개월 선도금리나 이런 선물의 형태로 좀 미리 프라이싱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내년에 금리가 몇 퍼센트 수준으로 갈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좀 더 풀어보자면 금리 상단을 뭐 섣불리 예측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참고 지표로 삼으려고 한다면 선도금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미리 프라이싱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뭐 선도금리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이제 프록시 금리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 메리 데일리 총재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프록시 금리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거의 6% 가까이 올라간 것처럼 시장이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게 이게 블라드가 사실은 연준 내에서는 맵하고요. 연준 내에서 이제 하도 우리가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뛰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6월 달쯤에 후보연구소라는 곳에서 연준의 월러하고 블라드 둘을 불러요. 둘 다 맵파예요. 이 둘을 불러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적정한지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게, 와, 어떻게 뽑아도 이렇게 탑2를 뽑았냐. 그럼 이분들은 사실상 연준 통화 정책 늦었다고 할 텐데, 야, 뭐라고 할까 한번 들어봤죠. 근데 딱 봤는데, 결과는 뭐라고 하냐면, 블라드나 월러나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늦었다. 응? 늦었잖아요.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금리 이렇게 늦게 올리면 됩니까? 했더니, 블라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미 옛날하고 다른 건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쓴다는 거죠. 포워드 가이던스는 앞서서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인상할 건지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미리 땡겨서 선반영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던져요. 원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구동성을 하고 있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그러면 올라갈 땐 지금 아직 덜 올렸지만 꽤 많이 올라간 걸 선반영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 데일리나 이제 이런 분들, 뭐 블라드도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 때문에 지금의 금리는 어쩌면 5% 이상으로 올라온 그 금리를 반영을 하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팍팍 때리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센 걸로 때리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흔들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올릴 때는요, 미리 선반영해서 좋아요. 내릴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내릴 것 같은 것도 선반영할 수 있죠. 그럼 올리고 있는 와중에도 올리는 거의 극단, 클라이맥스에서 딱 효과가 나타나야 멈추거든요. 클라이맥스에서 시장은 뭘 만져보냐면 내려오는 걸 반영할 수 있죠.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마지막에 선생님이 클라이맥스로 갈구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클라이맥스 끝나고 집에 가실 거 생각해서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느낌이 어떨까요? 이건 뭐 멀티버스에서 왔나? 이 느낌일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초리로 10대를 맞기로 했는데 한 9대쯤 맞으면 이미 시장은 집에 가는 걸 선반영하고 있는 거군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9대 맞을 때 막 환희의 막 기쁨으로 와, 이제 우리는 놀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10대에서 그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또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병폐가 나타나서 오히려 뒤를 꺾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속여야죠. 뭐라고 속여야 되냐면 7%까지 간다고. 그럼 이게 믿든 안 믿든 만약 이걸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확 내려갈 걸 반영하던 애들이 조금 덜 반영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딸려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밑을 바라보고 있을 땐 가장 큰 위를 극단을 찍어줘야 가운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하고 연준하고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요. 연준은 선반영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쪽으로 가고 빨리 선반영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나중에 금리를 좀 돌리고 싶은 거고,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쯤 빨리 끝나나 선반영으로 그걸 미리 반영해서 환호를 지르고 싶은 거죠. 이 둘의 이제 동상이몽이 사실은 이 결국에는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왜곡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연준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요, 올해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아니면은 화끈하게 빠르게 금리를 아주 높게 올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너무 빨리 이 선반영이 너무 빨리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면 못 잡잖아요. 예. 그래서 환호성을 못 지르게 하려고 입을 막고 싶은 거죠, 지금. 예. 그게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네. 10월 CPI가 7.7로 나왔고요. 네. 이게 사실 9월 CPI와 대비하면 0.5%포인트 정도 이제 좀 내려간 네. 이제 수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매월 0.5%포인트씩 꾸준히 월간 CPI가 전년 대비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1년 정도는 해야지 연준의 목표 물가인 2% 근처에 이제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인상 속도만 따지면 진짜 10%, 네. 20%에 약간 7, 80년대 볼커의 기한을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7, 80년대와 좀 지금의 연준이 좀 어떤 식으로 행보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내년에 액션이 좀 차이가 있다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다는 점이 확실히 다른 거죠. 네. 지금은요. 이미 5% 이상의 금리로 때리고 있어요. 예. 기준금리 5% 이상으로 때리고 있어요. 계속 때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걸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가 다른 거고 또 하나는 그때 실수를 했다는 걸 연준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탑앤고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게 장기전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지 이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7.7% 물가지 않습니까? 네. 0.5씩 꾸준히 내려오면 2%까지 도달할 때 얼마가 몇 년이 걸릴 거야. 저는 조금 다른 게 과거에도 보면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건 2%가 되지 않아도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실히 주저앉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2%가 안 돼도 인하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결국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과거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과거의 지표가 결국엔 내려오는 걸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 이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제압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실질금리를 보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폭넓게 참고를 하고 있다는 게 연준의 의도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0.5% 내려왔잖아요. 예. 그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는 거하고 100점 만점에 90점에서 95점으로 올리는 거하고 난이도가 같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가가 8에서 6으로 내려오는 속도하고 6에서 4로 내려오는 속도하고 이 난이도가 과연 같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를 바라볼 때도 옛날에 작은 중국 경제가 10% 성장하는 거하고 예.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등치가 10% 성장하는 게 같겠는가? 예. 저는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0.5씩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이런 추세를 그리는 게 이 자체도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2%가 안 돼도 통화 완화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처럼 과연 뚝뚝뚝뚝 떨어져서 10개월 후에 2%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최근에 사실 OECD의 경기 전망치 내년도 경기 전망을 보면은 심각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뭐 걱정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 생각보다는 성장세가 그래도 견조하게 나올 거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요즘은 사실 실물 경기 지표가 안 좋을수록 오히려 시장이 역설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결국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다들 이제 아무래도 마일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안 꺾여요. 물가가 이렇게 높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안 꺾여요. 이게 낙관론이 강하면은 안 꺾이거든요. 앞으로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힘들지만 조만간 연준은 금리 인하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 거고 미국 행정부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줄 거예요. 그럼 지금 힘들지만 금방 받을 거지 않습니까? 또 어려워지면 더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지난 십몇 년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끼는 게 나을까요? 쓰는 게 나을까요? 소비라는 거는 써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이 습관을 고치지를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이걸 바꿔야겠어. 이게 아니라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자산 가격 금방 또 올라갈 텐데 뭐 우리 애플 주가는 금방 다시 고점 넘어갈 텐데 이 생각을 하면 어려워도 소비할 것 같아요. 이제 소비가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낙관론도 굉장히 기조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좀 그걸 좀 보고 있어요. 미국의 저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좀 보고 있어요. 저축률이 높다라기보다는요. 저축률이라는 거는 매달 얼마씩 벌어들인 거에 몇 프로를 저축해 이걸 보여주는 거고 누적된 저축금이 있는데 저축 금액이 지금 1조 5천억 달러가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2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벌써 1조 달러 쓴 겁니다. 예. 빠르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예. 저축 금액이, 누적 예. 금액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저축이 많다는 게 그럼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 보통 저축이 많으면 불경기가 찾아왔을 때 여기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쌈짓돈처럼 빼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충격이 찾아와도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저축은 많이 쌓아놨는데 불경기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자산 가격도 오를 것 같고 돈을 또 줄 것 같고 이러면 허리띠를 졸라맬 이유가 없죠. 그냥 저축 있는 대로 허물면서 계속 던지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쩌면 물가를 빨리 잡을 수가 없겠죠. 예. 저축 금액을 허물면서 버티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고 물가가 이렇게 높고 그렇게 때려대도 흔들리질 않겠죠. 저축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빠르게 허물어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까지 물가가 안 떨어지냐면 저축을 다 쓸 때까지. 그럼 다 쓸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때 갑자기 저축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소비의 절벽이 올 수 있죠. 이러면 저축이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걸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때 하나의 예비적인 재원이 돼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저축을 보유하고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첫 번째는 약간 그 낙관론을 좀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계속 돈 줄 수 있어. 네. 이 낙관론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이제 1번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축을 갖고 있었을 때 매력을 높여줘야 돼요. 중 메리트를. 그게 뭘까요? 저축을 예금 금리겠죠. 그렇죠. 예. 예금 금리가 예. 높으면 버티죠. 예금 금리가 높으면 이걸 함부로 안 쓰겠죠. 예. 그래서 연준에서도 금리를 좀 높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를 해줘야 그래야 이게 오히려 저축이 안 빠져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런 걸로 바뀌지 않겠는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길게 돌아왔는데 내년에 결국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좀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와일드 카드라고 봅니다. 저축이 만약에 버텨주면서 이 성장이 너무 세게 나오면 절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엮이면서 고금리를 장기화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그 성장이 살짝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래서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둔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 그러면 그때는 이 저축이라는 게 하나의 버퍼가 돼서 그걸 막아줄 테니까 뭐 아주 최악의 그런 형태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만약에 저축을 잘 아껴놓는다면 예.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